영국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로 구성된 연합왕국인데요.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가 위치한 그레이트 브리튼 섬과 북아일랜드로 구성됩니다. 서유럽 끝자락에 외로이 있던 작은 섬나라가 19세기 중엽 어떻게 세계 초인류 패권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영국사 최초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만 년 전, 브리튼 섬은 유럽 대륙과 하나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기원전 1만 1천년경, 빙하기가 끝난 세상이 점점 따뜻해지자 거의 1년 내내 얼음으로 덮여있던 영국 땅이 나무가 우거진 숲으로 변해갑니다. 혹독한 추위에서 벗어난 원주민들은 매머드 대신 노루를 사냥하며 살아갑니다. 기원전 6천년경, 해수면이 점점 높아지면서 브리튼이 대륙에서 분리됩니다. 기원전 2500년경, 영국 솔즈베리 평원에 세계적인 미스터리 유적인 스톤헨지가 세워집니다. 이 신비로운 거석은 고대 하늘을 숭배하던 사원 혹은 천문기상을 관찰하기 위한 건축물로 추정됩니다. 8세기 무렵, 유럽 대륙에 살던 켈트족이 본격적으로 브리튼 섬에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브리튼 섬의 부족 국가들이 나타날 즈음 로마인들은 자원이 풍부한 이 땅을 노리기 시작합니다. 기원전 55년, 카이사르의 로마 군대가 브리튼 섬을 침략하지만 큰 성과를 보지는 못합니다. 43년,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4만 대군을 이끌고 브리튼 섬을 재침략하는데요. 자만심에 방어를 소홀히 했던 브리튼인들은 결국 로마군에 정복당하고 말았습니다. 로마군의 폭정과 학대에 치를 떨던 브리튼 섬 주민들은 마침내 60년에 대규모 봉기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정규 훈련을 받고 완전 무장한 로마군이 봉기를 진압했고 통치 전략을 바꾸게 됩니다. 브리튼 섬에 부과하던 과한 세금을 줄여주고 교육시설과 건축물을 세워줍니다. 원주민들은 점차 로마인에 동화되어 갑니다. 122년,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가 스코틀랜드에 살던 켈트족의 저항을 막기 위해 하드리아누스 방벽을 세우는데요. 그 덕에 브리튼 섬 남부는 300년간 평화를 유지합니다. 더불어 찬란한 로마 문명의 영향으로 야만 시대에서 벗어납니다. 이 시기 런던은 브리튼 섬과 서유럽 경제교류의 교통 요충지가 됩니다. 하지만 3세기 말 켈트족의 침략으로 철통 같던 하드리아누스 방벽이 무너져 혼란해지면서 407년 로마 점령 시대가 끝이 납니다. 로마의 통치는 원주민들에게 새로운 세계관을 심어주었고 도시마다 광장, 사원, 대중목욕탕 등 웅장한 로마식 건축물이 세워집니다. 로마군이 철수한 이후 브리튼 섬은 계속 주변의 침략을 받는데요. 287년부터는 앵글로색슨족 해적들이 브리튼을 침략합니다. 브리튼 사람들은 주변의 여러 침략자들로부터 땅을 지키기 위해 급기야 앵글로색슨족 전사들을 용병으로 불러들이는데요. 하지만 도움을 받으려고 부른 용병들이 오히려 브리튼 섬을 장악했고 앵글로색슨족은 이 땅의 새로운 주인이 됩니다. 원래 브리타니아로 불리던 브리튼 섬은 이후 앵글로인의 땅이란 뜻에서 잉글랜드라고 불리게 됩니다. 앵글로색슨족은 지역을 나눠 7개의 작은 왕국을 세웠고 이후 200년간 7왕국은 끝없는 전쟁을 벌입니다. 8세기부터 대서양에는 바이킹이라 불리는 북유럽 해적 대인인이 출몰하여 재앙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바이킹의 무자비한 약탈 때문에 앵글로색슨 왕국들에는 피바람이 불고 곡식과 재물이 남아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7왕국 중 웨식스의 알프레드 대왕이 바이킹의 식량줄을 끊는 전략을 써서 결국 바이킹의 항복을 받아냅니다. 브리튼 섬을 통일한 알프레드는 국가의 기반을 잡는 데 막대한 공헌을 합니다. 그 뒤를 물려받은 에드워드는 북방에 살던 바이킹족을 정복하고 웨일스와 스코틀랜드에 살던 켈트족도 복종시켜서 브리튼 섬의 명실상부한 통치자로 거듭납니다. 그러다 1015년 덴마크 왕자 크누트가 잉글랜드, 노르웨이, 덴마크를 모두 정복하여 북해 제국을 건설했으나 그가 죽고 다시 앵글로색슨족인 에드워드가 국왕이 되면서 덴마크인의 영국 통치는 막을 내립니다. 1066년, 역사상 최후의 영국 정복 전쟁인 헤이스팅스 전투가 펼쳐집니다. 이것은 잉글랜드 왕 헤럴드와 프랑스 서북부 노르망디에서 온 윌리엄의 싸움인데요. 결국 윌리엄이 이끄는 노르망군이 잉글랜드를 정복하면서 윌리엄이 새로운 국왕으로 추대됩니다.
이렇게 노르만 왕조가 들어섰고 이 헤이스팅스 전투 이후로는 그 누구도 영국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노르만 왕조의 윌리엄 1세는 토지를 하사받은 모든 사람이 국왕에게 충성을 맹세해야 한다는 솔즈베리의 서약을 통해 중앙집권적 봉건국가의 토대를 세우는데요. 역사가들은 봉건제도가 강화된 이 시기부터 영국의 정통 역사가 시작됐다고 표현합니다. 100여 년간 잉글랜드를 통치한 노르만 왕조가 끝나고 헨리 2세가 21세의 젊은 나이에 잉글랜드 왕으로 즉위하면서 플랜테저넷 왕조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헨리 2세는 아일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를 복속시켰고 프랑스 영토 대부분을 점령하면서 왕권을 크게 강화합니다. 또한 오늘날 영국 헌법의 기초가 된 코먼로를 제정하면서 강력한 사법개혁을 추진합니다. 이어 영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하나인 사자왕 리처드 1세가 국왕이 됩니다. 훤칠한 키에 용맹함을 자랑하는 그는 플랜테저넷 왕조의 대번영을 이끈 불세출의 영웅으로 평가되는데요. 리처드 1세는 제3차 십자군 전쟁에 참전하여 수차례 승리를 거머쥡니다. 하지만 그에게 모욕을 당했던 오스트리아 레오폴트 5세에게 포로로 잡혀 신성 로마제국 황제 하이밍이 6세에게 넘겨졌고 결국 신성 로마제국 감옥에 갇혀 지내는 신세가 됩니다. 하이밍이 6세가 리처드 1세에 대한 거액의 몸값을 요구하니 용맹한 국왕을 숭배하던 국민들이 열심히 모금을 하였고 결국 런던 시민의 성대한 환영을 받으며 리처드 1세가 귀환합니다. 시간이 흘러 1295년 에드워드 왕이 전쟁 군자금 마련을 위해 의회를 소집하는데요. 이는 영국 의회 구성의 모범이 되었다 하여 모범의회라고 불립니다. 최초 의회의 탄생은 영국 정치사의 획기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풍요와 번영을 누리던 1337년의 영국. 절대적 권력을 누리던 국왕은 섬 하나로는 이제 성에 차지 않았고 바다 건너 대륙까지 절대적인 세력을 확장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에드워드 3세는 영토 분쟁과 왕위 계승권 등을 문제 삼아 프랑스 북부를 침공하는데요. 이로써 유럽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인 100년 전쟁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대전투는 지중해에서 벌어졌는데 섬나라 영국 함대가 해상 전투력을 발휘하여 승리를 거둡니다. 6년 뒤인 1346년 영국이 프랑스 북부 노르망디에 상륙하여 크레시 지방에서 맞붙게 되는데요. 프랑스군은 두툼한 갑옷으로 중무장한 기병과 궁수들을 선두에 세우고 있었고 수적으로도 우세했기 때문에 꾀죄죄한 영국군들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일어납니다. 영국군은 크레시의 언덕을 선점하고 중앙에는 보병대를, 역 V자형의 양쪽으로는 장궁병 부대를 배치했습니다. 프랑스군의 구식 석궁은 1분당 약 3발에서 5발 정도의 화살을 쐈고 영국군의 신식 장궁은 1분에 10발에서 20발을 쐈습니다. 게다가 숙련도가 높은 영국 장궁병들이 장궁으로 나무 방패는 물론 기사들의 철제 갑옷까지 뚫어버립니다. 결국 프랑스군의 처절한 패배로 전투가 끝이 납니다. 이것이 100년 전쟁 최초의 대규모 전투, 크레시 전투입니다. 기사를 물리친 장궁대의 위상이 높아지자 수백 년간 유럽 전쟁터를 지배해온 중무장 기병대는 이제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후 100년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프랑스 중요 항구인 칼레항이 영국의 점령지가 됩니다. 이때 공포의 흑사병이 유럽 전역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심각한 재정 위기가 닥쳤고 두 나라는 약속이나 한 듯 휴전을 합니다. 휴전 이후의 전투에서 프랑스가 다시 대패하고 국왕이 포로로 잡혀 1360년 브레티니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후 장기간에 걸친 영국군의 침략과 약탈로 프랑스인들의 반영 감정이 폭발합니다. 이때 초토화된 프랑스를 구원할 영웅이 탄생합니다. 바로 잔다르크입니다. 잔다르크는 승리의 여신, 전투의 마스코트로서 흰 갑옷을 입고 전투를 진두지휘했고 프랑스군은 치솟은 사기로 승승장구합니다. 특히 100년 전쟁에 막을 내린 것은 바로 대포였습니다. 장궁으로 무장한 영국군의 연전연승에 맞서 프랑스군이 마침내 화약을 장착한 대포 개발에 성공한 것인데요. 이 대포는 잔다르크의 민중 군대와 시너지 효과를 냈고 1453년 마지막 전투에서 영국의 1만 병력을 대포로 괴멸시킵니다. 100년 전쟁에서 패배한 영국은 유럽 대륙의 영토 소유권을 포기했고 대신 독자적인 중앙집권적 군주국가 건설에 전력을 쏟기 시작합니다. 1455년에는 랭커스터 왕조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왕조 3대째인 헨리 6세는 나이가 어려서 요크가의 공작 리처드가 섭정을 맡게 되는데요. 이후 헨리 6세에게 왕자가 태어나자 쫓겨났던 리처드가 내전을 일으킵니다. 랭커스터 가문의 문양은 붉은 장미, 요크가는 흰 장미였기 때문에 이 전쟁은 장미전쟁이라고 불립니다. 30년간 이어진 장미전쟁의 결과 요크 왕조가 들어섰으나 내분으로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1485년 랭커스터 왕조의 후손인 헨리 튜더가 결국 요크 왕조를 격파하면서 왕위에 오르는데요. 이로써 튜더 왕조의 시대가 새롭게 열립니다. 헨리 7세는 요크 왕조의 엘리자베스를 왕비로 맞이했고 이로써 장미전쟁의 양 당사자가 함께 튜더 왕조의 계승자가 됩니다. 헨리 8세는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잉글랜드 교회를 로마 가톨릭에서 분리합니다. 이때부터 잉글랜드의 국교는 잉글랜드 성공회가 됩니다. 헨리 8세는 국왕으로서 재정, 사법, 정치, 문화 전반을 통괄하고 종교계도 쥐락펴락하면서 영국 역사 속에 강력한 전제군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후 엘리자베스 여왕 통치기 45년간 잉글랜드는 유럽 최강국으로 부상하게 되는데요. 세계 최고의 해군력을 자랑하면서 대영 제국으로 발전할 토대가 마련됩니다. 이 시기에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학가인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탄생합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해적들에게 신대륙에서 금은보화를 싣고 돌아오는 스페인 상선을 공격하도록 합니다. 당시에 가장 유명한 해적은 존 호킨스와 그의 사촌 프랜시스 드레이크였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이들과 함께 강력한 해군 건설 작업에 들어갔고 눈부신 활약 끝에 영국 함대는 세계 최강의 스페인 무적 함대를 격파합니다. 이로써 영국은 해상권을 장악하고 1600년 동인도해사를 설립하면서 본격적인 대항해 시대 신항로 개척에 합류합니다. 이 시기 서로의 존재도 모른 채 살아가던 각 문명권이 본격적으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이후 자식이 없었던 엘리자베스 1세를 끝으로 튜더 왕조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어 스코틀랜드의 스튜어트 왕조 제임스 1세가 잉글랜드 왕으로 즉위합니다. 이에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결합하면서 대브리튼 왕국의 기초가 확립됩니다. 1607년 잉글랜드는 북아메리카에 제임스 이름을 딴 최초의 식민지 제임스타운을 건설합니다. 이는 잉글랜드의 식민지 개척 사업의 신호탄이 됩니다. 제임스타운을 포함한 13개 주가 영국의 식민지에 속해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줄무늬 13개로 이루어진 비공식 국기가 탄생했고 이는 미국 국기의 유래가 됩니다. 16세기 말부터 영국에서는 청교도 운동이 일어나는데요. 청교도는 잉글랜드 국교에 남아있던 가톨릭의 전통을 완전히 없애고 종교의식을 간략히 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왕권 신수를 신봉하던 찰스 1세가 이를 용납하지 않았고 국왕과 의회가 정면으로 대립합니다. 이에 1642년 왕당파와 의회파의 내전이 시작됩니다. 이른바 청교도 혁명입니다. 결국 올리버 크롬웰이 이끄는 의회파가 찰스 1세를 처형하고 공화제 국가를 수립합니다. 이로써 영국은 절대 왕정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민국가 시대로 들어섭니다.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를 정복하고 1653년 호국경이 되어 새 나라를 통치합니다. 이때부터 크롬웰은 영국의 내정과 외교, 군사와 입법까지 장악해버린 최고의 통치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한 세대를 풍미한 크롬웰은 1658년 말라리아에 걸려 런던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자 1660년 망명생활을 하던 찰스 2세가 런던으로 돌아와 왕정 복고됩니다. 찰스 2세의 뒤를 이은 제임스 2세가 신교도로 이뤄진 영국 사회에 자신이 가톨릭교도임을 공개 선언합니다. 또한 의회의 동의 없이 세금을 걷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의회와 갈등을 빚는데요. 의회는 오랜 기간 내전으로 이뤄놓은 종교개혁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로써 명예혁명이라 불리는 정변이 시작됩니다. 1688년 제임스 2세 폭정에 불만을 가진 의회가 네덜란드 총독인 윌리엄과 메리 부부를 소환하였고 1689년 제임스 2세를 폐위시키며 윌리엄 부부를 왕위에 추대합니다. 이때 부부가 승인한 권리장전은 법률로 왕권을 제약하고 국왕의 계승까지 의회가 결정하는 의회 중심의 입헌군주제를 확립합니다. 이 명예혁명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전제 왕권을 몰락시키고 입헌 군주제도를 확립시킨 유명한 혁명인데요. 이후 수세기 동안 정치적 안정을 이루면서 아무 내전 없이 영국을 방대한 제국으로 발돋움하게 해준 혁명이었습니다. 이러한 명예혁명으로 인해 국왕 한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는 끝이 납니다. 1707년 연합법에 의해 스코틀랜드 왕국과 잉글랜드 왕국이 합병합니다. 이로써 한 명의 군주로 통치되는 왕국연합 그레이트 브리튼 왕국이 탄생합니다. 그레이트 브리튼 왕국의 수도는 런던, 의사당은 웨스트민스터 궁전이 됩니다. 1714년 후계자가 없던 스튜어트 왕조가 막을 내리고 독일 하노버가의 조지 1세가 왕위를 계승하여 하노버 왕조가 시작됩니다. 1721년 국왕의 신임을 받던 로버트 월폴이 제1재무장관이 되면서 영국 역사상 최초의 총리가 탄생합니다. 1775년을 시작으로 영국과 13개 식민지의 전쟁, 일명 미국 독립혁명이 시작됩니다. 이후에 펼쳐진 미국의 역사는 미국 역사 총정리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8세기 말 영국을 필두로 미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는데요. 기계기술자였던 제임스 와트에 의해 증기기관이 발전하면서 세상이 크게 변화합니다. 증기기관의 발명은 산업의 진화, 교통발전을 가져왔고 이후 영국은 전대미문의 경제발전을 이룩합니다. 1801년 아일랜드가 연합왕국에 편입되면서 국호가 그레이트 브리튼 아일랜드 연합왕국으로 바뀝니다. 1837년 유럽의 대모 빅토리아 여왕이 즉위하면서 빅토리아 시대가 시작됩니다. 빅토리아는 영국 역사상 최장기 집권을 기록한 군주입니다. 그녀가 나라를 다스린 19세기 대부분은 빅토리아 시대였는데요. 이 시기에 영국은 활발한 산업혁명과 막강한 해군력, 식민지를 바탕으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며 대영 제국이라 불립니다. 영국의 완벽한 입헌군주제로 인해 국왕은 그저 명예직에 불과했지만 빅토리아 여왕은 자신의 가치를 발휘해서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건설합니다. 19세기 말부터 주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전력혁명인 제2차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이에 미국이 세계 제1의 경제강국으로 부상했고 독일이 그 뒤를 바짝 쫓게 됩니다. 경제발전에 힘입은 독일이 해외시장 개척에 발벗고 나서면서 나라 간 충돌이 심화됐고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4년 후 영국은 승전국이 됩니다. 국민들 사이에 독일에 대한 감정이 악화되자 조지 5세는 독일식 명칭인 작센 코부르크 고타 왕조에서 윈저 왕조로 명칭을 바꿉니다. 1921년 아일랜드 남부가 독립하였고 북아일랜드는 여전히 영국 영토로 남게 됩니다. 이로써 영국의 공식 명칭은 그레이트 브리튼과 북아일랜드 연합 왕국이 됩니다. 1939년 독일 히틀러의 폴란드 침략을 시작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1945년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 이후 일본이 항복하면서 전쟁은 끝이 났고 전승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을 중심으로 국제연합이 창설됩니다. 빅토리아 시대에 세계 최강국으로 군림하던 영국이었지만 달도 차면 기우는 법, 나라가 제2차 세계대전 후유증을 겪는 가운데 1952년 엘리자베스 2세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식민지에서 해방운동이 일기 시작합니다. 영국은 세계 정세에 맞춰 식민지 국가들의 독립을 허용했고 이른바 대영제국의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오늘날의 영국으로 이어집니다. 알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